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에요. 슈퍼볼 LX. 근데 뭐 매번 이제 로마자로 표기를 하니까 몇 번째 슈퍼볼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저도 뭐 언제까지 이 슈퍼볼을 로마자로 표기할 건지 이제는 그냥 숫자로 해주면 안 되나 싶은데요. 아무튼 올해 슈퍼볼 60이라고 합니다. 60번째 슈퍼볼.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슈퍼볼 중 가장 분위기가 덜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하프타임 공연을 하는 배드번이라는 가수, 저는 이 가수의 노래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있었던 뭐 슈퍼볼 중에 이렇게까지 관심도가 적었던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경기만큼은 좀 기대해 보려고 해요. 시애틀 대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 대 시애틀. 2015년에 펼쳐졌던 두 팀의 슈퍼볼 매치업이 11년 만에 리매치로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정말 명경기였잖아요.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말콤 버틀러의 인터셉션 플레이. 그거 하나로 앞으로도 NFL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회자가 될 경기예요. 이번에도 좋은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팀이 새로운 역사를 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브레이블과 드레이크 메이의 단 1년차 시즌 만에 슈퍼볼에 진출한 페이트리어츠. 이들은 분명 이번 슈퍼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예요. 브래디와 벨리책이 그랬던 것처럼 수차례 이 무대에 도달할 것이고 그들만의 역사를 앞으로 써 나갈 것입니다. 뭐 샘 다널드와 마이크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지만 그들은 매일, 매주, 매년 나아지는 것에 몰두한 그들이에요. 엘리트 쿼터백이 아니더라도 디비전 내의 오펜스 천재 감독들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한 이들은 앞으로도 모두의 선입견을 물리친 채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팀의 슈퍼볼 경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어떻게 펼쳐져야만 할지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mean, I'd probably cut it in half, Okay. leave her six. 이번 슈퍼볼 스프레드 라인을 먼저 살펴보면 시애틀 4.5포인트 페이보릿이에요. 아마 대부분 시애틀의 확실한 우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더독 멘탈리티를 갖추게 될 페이트리어츠죠. 아마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이걸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선수들의 뭔가 투지를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쟤들이 지금 우리 깔보고 있다. 모두가 우리를 깔보고 있어. 모두에게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약간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바로 매치업 비교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애틀 오펜스 대 뉴잉글랜드 디펜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먼저 정규 시즌 하반기에 힘이 빠졌었던 시애틀의 오펜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어요. 사실 시애틀의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쿼터백 샘 다놀드였어요. 우리는 항상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팀이 뛰어나든 팀 차원에서 뛰어나더라도 결국 쿼터백의 퍼포먼스가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샘 다놀드가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엄청난 활약을 거두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의 아쉬운 퍼포먼스로 인해 그는 결과적으로 시애틀에 오게 되었고 정규 시즌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큰 경기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 쿼터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나이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연습도 못했는데 중요 상황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펼쳐냈고요. 디비전 라이벌이자 작년 본인을 매장시켰던 LA 램스를 상대로 MVP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그 징크스를 스스로 깨는 데 성공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샘 다놀드가 슈퍼볼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상상이 가질 않아요. 물론 긍정적으로요. 더군다나 다놀드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런닝백인 케네스 워커는
현재 커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저번 주에 그냥 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런 스터프드 플레이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을 순수 본인 혼자서 진짜 본인의 역량 하나만으로 플러스 야드로 계속해서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은 케네스 워커라는 플레이어가 현재 미친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꾸준함이 부족한 시애틀의 런 디자인 뒤에서 워커는 분명 슈퍼볼에서도 뭔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저번주 이제 잭슨 스미스 지그바의 활약 다 보셨잖아요. 필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존재감을 뽐내고 그를 막을 방도가 아예 없었던 경기였어요. 이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디펜스를 짜야 할지 브레이블 감독의 입장에선 머리에 쥐가 날 수준이에요. 이처럼 시애틀의 오펜스는 저는 어느 궤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끝까지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슈퍼볼에서는 뭔가 미끄러질 것 같다. 다놀드가 우승하는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 클린트 큐비아 코치의 마음은 벌써 팀을 떠났다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증명해냈어요. 물론 뉴잉글랜드의 디펜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물이 오른 상태예요. 그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보여주는 활약, 어떤 막강한 오펜시브 라인도 그들은 그냥 부숴버려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룹으로서의 탄탄함, 터프한 멘탈리티, 그들의 코너백들이 보여주는 셧다운 커버 능력과 단순히 개개인으로서의 성공을 떠나서 팀 차원에서 그들이 노리는 것들, 어프런트에서의 강한 프레셔에 의해 세컨더리에 생기는 턴오버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이 게임 플랜적으로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개개인들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본인들이 조각으로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정말 팀 차원의 풋볼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팀은 쉽게 무너지질 않는 팀이에요. 양쪽 다 지금 물이 오른 상태에서의 매치업인 만큼 여기서 어떤 팀이 승기를 잡느냐가 결국 경기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먼저 시애틀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팀이에요. 저는 사실 샘 다놀드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애틀 오펜스에 분명 치명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옆구리 부상을 아직도 이제 안고 있죠. 왜냐? 그들은 그 누구보다 다운필드를 공략하길 원하는 팀이고 그리고 그걸 잘했던 팀이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던짐에 있어서 쿼터백이 부상이라면 다른 패스도 아니고 그 20야드 이상의 딥패스를 자주 던지는 팀이 과연 쿼터백이 부상인 상황 속에서 그 정말 작은 윈도우를 향해서 완벽하게 공을 꽂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분명히 많았어요. 하지만 시애틀은 그것이 관계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램스를 상대로 애초에 본인들의 경기 플랜 자체가 샷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이었고 이에 맞추어 샘 다놀드도 미친 패스들을 진짜 완벽한 디시전과 정확성으로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들이 뉴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추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뉴잉글랜드의 디펜스는 밴드 돈 브레이크를 추구하는 팀이에요.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러싱을 통해 전진하고 짧은 패스와 스크린을 통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어느 팀보다도 기본기가 뛰어난 팀이에요. 태클링의 진심이에요. 디펜스의 미스 태클이 뉴잉글랜드가 현재 리그 최저인 팀입니다. 즉 패치를 상대로는 정말 짧게 전진하는 것 그것보다는 결국 샷 플레이를 당겨서 그걸 통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덴버와의 챔피언십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션 페이튼 감독의 모든 스크린, 짧은 패스 이런 것들을 막는 데는 분명히 절정이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들의 디펜스가 속수무책이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경기 초반에 있었던 제러스타덤의 52야드짜리 샷 플레이였어요. 하지만 패치의 디펜스가 좀 대단한 점은 본인들의 디펜스 구조와 약점, 강점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투하이 디펜스를 선보여요. 즉 오펜스를 상대로 샷 플레이들을 던지지 못하게 우리는 투하이 커버리지를 꺼내들 거니까 너네 그냥 짧게 전진하는 게 나을걸? 그것을 먼저 제시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만약 오펜스가 오케이 너네 투 하이 펼치면 우리 그럼 구조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 짧게 전진하는 게 맞아, 그 선택을 한다면 그게 바로 뉴잉글랜드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들의 완벽한 태클링은 오펜스에 발을 묶고요. 그들의 코너백들의 프레스 커버리지 능력은 짧게 전진하는 슬랜트 패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시애틀 오펜스의 정체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시애틀이 램스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것들, 쿼럴스 커버리지, 커버 2 이러한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코너 포스트 컨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이프티들을 찢어버렸던 그 모습들을 패치를 상대로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처럼 잭슨 스미스 지그바를 요리조리 백필드에 두기도 하고 모션 리시버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스택 또는 번치 이 포메이션을 배치해서 패치 디펜스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에 다놀드에게 고민하지 않고 패스를 날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헤비 퍼스널 상황에서의 매치업, 즉 패치는 3명의 라인베커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드는데 주저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옥스가 노릴 수 있는 것들, 분레그를 통해서 플레이 액션 후에 빠르게 라우트를 세일 라우트를 통해서 AJ 바너를 노린다든지 아예 하드 플레이 액션에서 투맨 컨셉으로 라인베커 뒤를 노린다든지 그들이 올 시즌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들을 슈퍼볼에서도 더 갈고 닦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1대1 매치업도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램스와의 경기에서 시애틀은 이 라시드 샤이드의 초반 빅플레이 이후에 아예 경기 상황을 반전시켜 버렸어요. 그들의 코너백이 본인들의 리시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공개적으로 노출시켰어요. 이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거든요. 중요한 썰드다운에서 쿠퍼컵, 라시드 샤이드 이들을 막지 못했던 요소들, 케네스 워커 러닝백과 라인베커의 1대1 상황에서 그를 놓쳤던 여러 번의 장면들, 시애틀의 선수들은 램스와의 경기에서 본인들의 시즌 최고 퍼포먼스를 분명히 선보였죠. 그리고 이번 슈퍼볼에서도 반드시 그 모습을 이어가야만 해요. 근데 상대하는 패치의 디펜스는 분명 램스보다는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디펜시브 라인에서 만큼은 램스가 우위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결국 패치가 코너백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커버리지에서 더 많은 것을 선보일 수 있다는 사실, 시애틀이 자랑하던 리시버들이 과연 패치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만약 램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라시드 샤이드의 50야드짜리 패스 플레이가 과연 패치의 코너백인 마커스 존스나 크리스찬 곤잘레스를 상대로 던졌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잭슨 스미스 지그바를 요리조리 모든 곳에 배치시키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만약 패치가 잭슨 스미스 지그바를 크리스찬 곤잘레스를 섀도우 시킨다면 그 성공 가능성의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등등 커버리지에서의 보따리가 분명 패치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나 LA 램스보다는 분명히 큰 팀이에요. 사실 정규 시즌 패치의 디펜스는 많은 것들을 선보이진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투 하이, 존 베이스 위주의 팀이었고 다른 팀들처럼 창의적이고 화려한 모습을 디펜스에서 보이지 않았기에 분명히 많은 과소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그들은 윅투윅 베이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이 가능한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상대 쿼터백을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패치가 플레이오프에서 맞이했던 쿼터백들이 다 그냥 형편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스틴 허버트, CJ 스트라우드, 제러 스타뎀, 이번 플레이오프 최악의 쿼터백을 3명만 꼽아라 한다면 아마 이들일 거예요. 하지만 단순 쿼터백이 형편없던 것을 떠나서 패치가 그들을 형편없게 만든 것도 분명해요.
쿼터백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혼란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지, 뭔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패치는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쿼터백들에게 블리츠를 보내고 힛을 가하고 육체적인 압박을 결국 가했고, 커버리지의 로테이션과 끝없는 블리츠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아마 그들은 다놀드도 그렇게 되길 원할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는 샘 다놀드를 믿어요. 그가 크립토나이트였던 LA 램스를 상대로 매 경기마다 발전하고 실수를 줄여가면서 결국엔 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직전에 바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패치가 과연 다놀드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샘 다놀드가 이제는 뉴욕에서 그 유령을 봤던 쿼터백이 아니에요. 그는 코치와 함께 상대 디펜스가 뭘 잘하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그룹이 이번 경기 뭘 준비해 올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내고 본인의 오펜스에 대한 확신과 이해도가 그 어떤 쿼터백보다도 올 시즌 뛰어났고,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웨폰진도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5년 4개월 전에 본인에게 유령을 보게 만들었던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똑같은 유령을 보지는 않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패치 입장에선 적어도 그 유령을 볼 수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 한 번 무너지면 끝까지 무너지는 타입의 선수잖아요. 분명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치가 진짜 이 선수는 결국 근원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한 번만 그냥 삐끗하게 만들면 된다. 라는 심정으로 미친 블리츠들을 선보일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블리츠나 또는 존 타입 블리츠,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이런 엄청난 컨셉들을 선보이고, 시애틀에게 있어서 그나마 약점으로 꼽히는 이 라이트 가드죠. 브래드포드를 상대로 무언가를 준비해내고 그들이 공략하기를 원하는 공간에 무엇을 꾸준히 배치해서 공을 가로채내길 분명 원할 것이에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들이 상대 쿼터백에게 턴오버를 유발하고 턴오버 우위를 통해서 끝내 경기에서 승리했던 모습들, 그것들을 패치는 이번에도 분명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시애틀 오펜스와 패치 디펜스의 맞대결, 전체적으로 시애틀 입장에서도 램스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패치는 미친 런 디펜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은 전보 패키지든 헤비 퍼스널이든 상관 안 해요. 밀튼 윌리엄스와 크리스찬 발모어, 이 두 명의 디펜시브 태클은 서로 다른 스킬을 통해 주는 위협과 파괴력이 상대 오펜시브 라인 입장에서 아무 손쓸 방도도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시애틀에게 있어서 분명한 위협이에요. 시애틀의 오펜스가 램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좋았지만 그것은 다놀드가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상황에서 미쳤기 때문에,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발밑에 수많은 압박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극복했기에 성과가 좋았지만, 그의 주변에 발밑에 정말 많은 압박, 진흙탕 같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센터와 라이트 가드, 브래드포드는 올 시즌 내내 분명한 약점이었어요. 상대팀의 정말 맞춤 코스였어요. 결국 패치 입장에서도 그들의 디펜스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브래드포드를 두고선 어떤 플랜을 가져올지, 우리가 스턴트를 통해 무언가를 보낼지, 또는 스트레이트 1대1 상황에서 밀튼 윌리엄스를 매치업 시키는 게 맞을지, 크리스찬 발모어 좀 더 파워 위주의 선수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이 가드를 쉽게 무너뜨릴 것이고, 그 뒤로 블리츠를 보낼지 말지, 그들의 썰드다운 플랜은 과연 뭐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들이 이 브래드포드를 두고서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러싱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애틀이 현재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 12 퍼스널 기반의 러싱 플레이, 모션된 리시버나 타이트엔드를 설정하는 방향과 그들이 노리는 갭들, 그것은 대부분이 브래드포드를 가리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패치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애틀이 움직일 수 있는 조각들보다는
패치가 움직일 수 있는 조각들이 적어도 러싱 디펜스, 러싱 오펜스에 맞대결 해서만큼은 패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스킴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패치의 승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것은 전적으로 러닝백인 케네스 워커에게 달린 경기예요. 케네스 워커, 이 러닝백을 사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워커라는 이 러닝백, 리그 최고의 러닝백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막 비전 로빈슨이에요, 사실. 뭐 컷백하고 바로 30야드 막 가속해서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 보면은 와, 미친 운동신경이다. 진짜 리그에 이런 운동신경 있는 러닝백이 몇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오프에서도 그걸 증명해냈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들이 정규 시즌 그 많은 기간 동안 러싱에서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 또한 기억해내야만 해요. 이들은 많은 기간 동안 러싱에 대해서 특출난 아이디어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뭐 클린트 큐비악이 뉴올리언스 세인츠에서 오펜시브 라인 부상당한 이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꽤 단조롭고 뭔가 변화된 퍼스널과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인드셋은 붐 올 버스트였어요. 케네스 워커가 네거티브 야드를 기록해도 돼. 뭐 케네스 워커가 막 너무 막 인내심 발휘하고 막 발 놀려가지고 때때로 라인 뒤로 막 돌아가서 뭐 마이너스 9야드를 잃어도 우린 괜찮아. 왜냐? 케네스 워커는 반대로 홈런을 또 터트리는 선수니까. 그리고 그것이 분명 플레이오프에서는 성공했던 방향이에요. 오펜스가 전반적으로 뭐 잘 도와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케네스 워커의 개인 기량이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절정으로 치솟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많은 슈퍼 플레이들이 이어졌고 이들이 러싱 오펜스에서 성공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케네스 워커의 뭔가 개인 기량에 저는 절대적으로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뉴잉글랜드 디펜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워커가 현재 폼이 좋더라도 뉴잉글랜드의 디펜시브 태클들, 다운힐을 추구하는 그들의 라인베커들, 그들의 디펜스는 러싱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결국 저는 러싱에서의 성공을 노리는 것은 시애틀 입장에서 힘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러싱은 단순히 하나의 떡밥으로서 결국 플레이 액션에서의 성공을 노리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 액션이라는 매치업이 가장 수수께끼이자 중요한 매치업이에요. 아시다시피 패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런 블리츠를 시시각각 많이 사용하는 팀이었어요. 그 블리츠 마인드 때문에 상대 쿼터백들이 쉽게 플레이 액션을 하지 못해요. 덴버 경기의 그 정말 논란의 곱포리 상황을 보십시오. 플레이 액션에서 쿼터백이 등을 돌리면은 수비를 상대로 그러면 바로 수비수가 쿼터백 면전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들은 플레이 액션에서의 쿼터백 압박률이 아마 리그 1등일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플레이 액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상대가 언더센터에 있을 때 그것이 뭐 러싱이든 그것이 플레이 액션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운힐로 쫓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액션에서 라인베커가 너무 라인 가깝게 있고 세이프티와 그 라인베커 사이의 빈 공간이 그 어느 팀보다도 넓게 있는 팀이에요. 결국 만약 시애틀이 반대로 플레이 액션을 잘 설계할 수만 있다면 반대로 그들의 카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애틀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플레이 액션을 잘 쓰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리그에서 가장 플레이 액션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팀이에요. 그들은 레프트 사이드로 분레그 하는 것을 즐겨요. 샘 다놀드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패스를 더 잘 던져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플레이 액션에서 그들이 왼쪽과 오른쪽 방향 모든 곳으로 돌 수 있고 일반적인 텐던시를 깨트린다는 점은 왜 시애틀이 플레이 액션에서 성공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 플레이 액션에서의 격돌에서 결국
타이트엔드인 AJ 바너가 저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타이트엔드 블락을 세팅해 놓고 플랫에서 쿼터백이 돌아 나오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에게 뭐 캐치앤런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예 그들의 라인베커들의 공격성을 활용해서 뭐 리크 컨셉, 스로우백 컨셉들을 꺼내 든다든지, 시애틀이 이 부분에서 보일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한 과연 시애틀 리시버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낼지, 지금 잭슨 스미스 지그바는 4년 전의 쿠퍼컵과 마찬가지의 급이에요. 지그바가 정말 디펜스 입장에서 까다로운 것은 모든 활용에서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숏, 뭐 인터미디에이트, 딥 다 잘하고, 슬랏, 와이드, 모션 다 잘하고, 뭐 컨테스티드 캐치 또는 캐치앤런, 모든 영역과 모든 포메이션, 모든 스킬, 모든 플레이들이 다 A급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이 리시버를 어디에다 두더라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패치 입장에서 만약 뭐 크리스찬 곤잘레스를 뭐 섀도우 한다든지 단순한 맨 커버리지를 통해 이 리시버를 쫓아간다는 방향은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오히려 이들은 존 커버리지를 펼치고 지그바의 방향에 맞추어서 라인베커 혹은 뭐 디펜시브 라인맨을 뭐 커버리지로 드랍해서 한쪽의 레버리지와 한쪽의 공간을 채워주는 방향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뭐 코너백이 프레스 커버리지 하고 세이프티가 나머지 이 레버리지 반대쪽에 있어서 같이 뭐 일종의 더블 커버리지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저는 이런 쪽이 좀 더 예측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맨 커버리지 그냥 쫓아가 이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버리지를 지그바 쪽으로 좀 기울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 지그바에게 커버리지가 기울게 되면 또 다른 매치업을 감당해야 해요. 쿠퍼컵이 계속해서 썰드다운의 체인을 돌릴 거고요. 라시드 샤이드가 본인에게 가장 약한 코너백이 매치업이 발생하면 다놀드는 주저하지 않고 저번 주처럼 50야드짜리 패스를 던질 거예요. 결국 패치 디펜스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죽더라도 지그바한테 죽을까, 아니면 지그바 말고 뭐 AJ 바너, 쿠퍼컵 이런 다른 선수들한테 죽는 게 맞을까,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그바 외의 선수들한테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지그바한테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그바를 활약하도록 내비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패배를 의미해요. 진짜 잭슨 스미스 지그바가 저번 경기처럼 150야드, 200야드를 기록하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날 거예요. 그나마 잭슨 스미스 지그바 한 50야드로 맞고 쿠퍼컵이나 뭐 AJ 바너한테 뭐 퍼스트 다운을 갱신시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빅플레이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고, 현재 시애틀의 오펜스 전체적인 구조가 잭슨 스미스 지그바를 어떻게 오픈으로 만들어내고 이 선수의 그 정말 다재다능함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인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저는 패치가 지그바 쪽으로 이들의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기울 것으로 예상을 해요. 램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분명 큐비아 코치도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본인들의 리시버가 쉽게 당하지 않도록 내비두지 않을 거예요. 스위치 릴리즈, 뭐 번치, 스택 포메이션, 최대한 리시버들이 초기 스텝에서 폭발적으로 이 라우트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낼 거예요. 어쩌면 지그바 쪽으로 오히려 뭐 기울어지도록 원할지도 모르죠. 왜냐면 뭐 패치의 코너백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본인들이 뭐 더 자신 있어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일단 분명히 램스와 같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일단 패치의 코너백들은 라인 선상에서부터 프레스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코너백이 3명이나 있어요. 칼튼 데이비스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맨 커버리지, 정말 트래픽, 정말 와리가리 막 왔다 갔다 모션을 하고 또 뭐 번치 포메이션, 정말 누가 막 자연스럽게 막 픽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를 만드는 타입의 그룹이기에 뭔가를 노려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칼튼 데이비스, 그나마 좀 떨어지는 코너백을 시애틀이 지속적으로 노린다면
기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페널티든 빅플레이든 시애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리시버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마련해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믿고 싶어요. 큐비와 코치에 대해서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나이너스, 램스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정말 플레이 콜러로서 대단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상대 디펜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수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떤 매치업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는 꽤 성공적인 예측들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매치업에 있어서 패치보다는 시애틀이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샘 다놀드를 믿어요. 그가 챔피언십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저를 충분히 설득시켰어요. 브래드포드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래드포드가 바닥에 막 나뒹굴어도 결국 샘 다놀드가 그것을 피해가지고 제대로 된 패스를 성공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패치 디펜스도 뭐 몇 번의 기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정말 탄탄하고 저평가된 그룹이에요. 그들의 턴오버 유발 능력, 선수들의 개인 매치업에서의 우위. 근데 저는 결국에는 시애틀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능력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반대로 패치 오펜스 대 시애틀 디펜스 매치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솔직히 일부 매체에서 뭐 지금 4.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받고 뭐 다윗 대 골리앗이다, 이게 그 정도의 격차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매치업 때문이에요. 패치 오펜스 대 시애틀 디펜스. 패치 오펜스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솔직하게 형편없었잖아요. 드레이크 메이가 3경기 동안 15개의 색을 당했고 6개의 펌블을 저질렀어요. 프레셔를 당하면 2분의 1 확률로 색을 당하고요. 공을 잃어버리는 확률 또한 대단히 높아요. 단순히 드레이크 메이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태클, 특히 윌 캠벨은 긴 팔을 가진, 그리고 블러쉬 타입의 패스러셔들에게 속수무책인 수준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리시버들, 뭐 때로는 이들의 리시버들 뭐 이름은 별로 없는데 잘한다, 뭐 저평가다 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잭슨 스미스, 지그바, 뭐 푸카 나쿠아 이런 그룹을 가진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은 패치의 리시버진, 웨폰진 분명히 부족한 수준이에요. 스테판 딕스가 과연 슈퍼볼 무대에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넘버원 리시버인지, 케이션 부티가 과연 프레스 커버리지가 가능한 정말 뛰어난 코너백들, 뭐 위더스푼이나 이러한 선수들을 상대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느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패치 오펜스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대신 이들은 때때로 터져나오는 빅플레이,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의 스크램블, 그리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가까스로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뭐 다른 팀들은 다 성공을 했지만 시애틀을 상대로 이것이 통할 것이냐. 지금 시애틀의 디펜스는 어느 한 곳도 구멍이 없어요. 이들의 패스러셔즈는 리그에서 가장 깊은 수준이에요. 작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세컨 레벨진, 어니스트 존스는 뭐 라인베커로서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이자 최고의 플레이를 현재 펼치고 있고요. 뭐 세이프티인 루키 닉 이머너리, 이 선수는 그냥 치트키예요. 치트키. 상대가 무거워도 그들이 니켈 패키지,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실 트릭이에요. 사실 이머너리는 세이프티가 아니라 그냥 라인베커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니켈 패키지를 펼쳐도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또 뭐 이들의 코너백, 뭐 위더스푼의 저번 주 마지막 활약, 그들의 세이프티들의 빠른 로테이팅, 추적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패치의 오펜스가 현재 과연 답이 있느냐예요. 먼저 패치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결국 가장 문제였던 것, 바로 프로텍션이에요. 드레이크 메이를 지키는 요소에 있어서 그들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본인들의 레프트 태클이 정말 드래프트 당시의 약점으로 꼽혔던 점, 팔이 짧아서 앵커가 부족하다 라는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드레이크 메이의 패싱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어요. 15개의 셋과 6개의 펌블, 그만큼 나왔잖아요. 결국 이 프로텍션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마 패치 입장에선 덴버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시종일관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를 통해서 칩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로 이어져요. 이미 그들이 확실하게 경기에 플랜으로 올릴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리시버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칩을 위해서 그들을 러닝백이나 타이트엔드를 패싱 게임에서 배제시킨다면, 블락에 가담시킨다면 그만큼 던질 선수가 필드 위에는 적어진다는 것이에요. 시애틀의 디펜스는 정말 촘촘하잖아요. 그 작은 촘촘한 존 커버리지 사이로 리시버를 잘 배치시키고, 그 리시버의 뒤로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뭔가 또 다른 리시버, 뭔가 레이어를 지속적으로 쌓아야만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블락에 가담시키면서 적은 수의 리시버로 그것에 대한 확신이 과연 이들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프로텍션 플랜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시애틀의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깊습니다. 단순히 뭐 디마커스 로렌스가 잘한다, 뭐 레오나드 윌리엄스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바이런 머피, 뭐 보야 마페, 뭐 우체나 은어수, 시즌 40야드 이상의 프레셔를 기록한 선수가 5명이 넘어요. 리그 최초예요. 본인들이 폴다운 프런트 위주의 디펜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신선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라인에 배치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 모두가 훌륭한 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만약 패치가 정말 창의적인 프로텍션 플랜을 준비해 오더라도 시애틀은 뭐 초반에는 고전할지 모르죠. 하지만 다른 타입의 선수로, 다른 타입의 방향으로 결국 3쿼터, 4쿼터에 그것을 새롭게 공격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매치업이 패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많은 것이 드레이크 메이에게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메이가 스크램블을 해내고 압박을 따돌리고 본인의 발로서 플레이를 연장시켜서 뭐 스테판 딕스나 케이션 부티에게 뭐 20야드 패스를 성공시키고, 이런 슈퍼맨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웨폰진에게도 최선의 플레이를 요구해요. 케이션 부티는 반드시 상대 코너백을 상대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하고요. 뭐 레이트 엔즈로 40야드짜리 캐치, 이번에도 반드시 잡아야 되만 합니다. 스테판 딕스는 뭐 영리한 어니스트 존스 뒤로 더 빠르게 뭐 크로싱 라우트로 치고 올라가서 반드시 그 정말 타이트한 윈도우를 뚫어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가 정말 필드의 중앙에서 한 4-5번의 공을 잡아야만 패치의 오펜스 체인이 돌아갈 거예요. 오스틴 후퍼, 헌터 헨리, 이들의 타이트엔드 단 한 번도 드레이크 메이의 체크다운 패스를 드랍하면 안 됩니다. 지난 경기들에서 형편없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최상의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 이게 지금 맞나? 저는 맞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과연 선수들이 스스로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 본인들이 최고의 폼인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조시 맥다니엘스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시애틀의 디펜스 구조나 램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들의 니켈 패키지가 정말 단단하지만 램스는 결국 13 퍼스넬로 전진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극단적인 플레이 액션 비율을 통해서 성공을 봤어요. 패치 또한 우리도 램스처럼 러싱과 플레이 액션이 답이다 라고 느껴질 거예요. 물론 램스처럼 뭐 13 퍼스넬을 뛸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패치는. 하지만 대신 이들은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기용하고 또 2명의 타이트엔드는 기용할 수 있는 팀이에요. 전보 패키지를 통해서 끝까지 파운딩하고 시간을 점유해서 처절하게 승리하는 것, 플레이 액션으로 한두 번의 빅 플레이를 노리고 그걸 통해 득점에 성공해서 경기를 지켜내는 것, 패치가 추구할 방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램스와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시애틀이라는 팀이 정말 타이트하다는 점이에요. 플레이 액션에서 램스가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슬아슬했던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한 끗 차이로 그것이 성공을 했지, 진짜 한 끗 차이로
시애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램스라서 그거를 뚫고 성공을 시켰지, 현재 좋지 않은 폼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절대 그들을 뚫어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는 러싱에서의 매치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뉴잉글랜드가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뭐 전보 패키지를 꺼내 들겠죠. 플레이오프에서 뭐 덴버전 뭐 휴스턴과의 경기 그 비율은 확실히 높아졌고, 뭔가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패치는 항상 전보 패키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시애틀은 오케이, 너네 전보 패키지에 우리는 니켈 패키지 끝까지 할 거야. 우리의 디펜스 보여줄 거야. 근데 그들에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니켈 패키지는 사실상 베이스 패키지랑 마찬가지예요. 닉 이머널이라는 세이프티, 웬만한 라인베커보다 더 커요. 그들이 전보 패키지를 통해서 과연 큰 성공을 해낼지, 분명 디펜스의 퍼스널을 보고 우리가 유리하다, 쟤네 니켈이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 결과는 딴판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패치 오펜스에 대해서 정규 시즌 동안 항상 얘기 드렸던 점은 이들은 빅플레이에 살고 죽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문제는 시애틀 디펜스가 빅플레이를 막는데 가장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애틀의 투하이 커버리지, 그들의 세컨더리와 얼마 시간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디펜시브 라인까지, 이건 한 팀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을 다른 팀의 강점으로 대처가 가능한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패치 오펜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단순 페이퍼를 놓고 보면은 다윗 대 골리앗이 맞다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다크사이드, 그들의 시애틀의 디펜시브 라인들은 끊임없이 윌 캠벨을 무너뜨리고 드레이크 메이에게 또 다른 색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요. 케이션 부티, 크리스찬 고잘레스, 케이션 부티 이 선수 데본 위더스푼 앞에서 금방 지워질 거예요. 헤비 퍼스널로 러싱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닉 이머너리가 막 태클 펄 루스 만들고 필드 중앙에서 펀트를 차는 장면이 저는 벌써부터 떠올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패치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최근 그들의 모습이 최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더욱더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위대한 경기예요. 슈퍼볼. 본인, 동료와 가족, 그 도시의 팬들, 모든 이들의 레거시를 위한 경기예요. 만약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경기를 펼쳐야만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경기일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패치에게 뭔가 크레딧을 주고 싶어요. 비록 페이퍼상으로 그들이 완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플레이 콜러 조시 맥다니엘스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조시 맥다니엘스는 슈퍼볼 반지를 6개나 얻어낸 코치예요. 물론 3번은 본인이 딴 게 아니지만 28대 3에서 애틀란타 팔콘스와의 슈퍼볼 아직도 모두가 기억하시죠? 28대 3에서 정말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경기에서 역전의 오펜스를 이끌었던 코치예요. 아무리 열세에 몰리더라도, 정말 희망과 꿈도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어떻게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시 맥다니엘스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분명 드레이크 메이와 함께 답을 찾아낼 거예요. 분명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저스, 텍산스, 브론코스, 이 경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슈퍼볼에 진출한 것처럼 어디에선가의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조시 맥다니엘스의 전매트 컷 트릭 플레이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조시 맥다니엘스가 보여주었던 커리어 모든 트릭 플레이 하나하나를 아마 시애틀은 연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쓸 거예요, 트릭을. 하지만 트릭 플레이 하나로 우승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 본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최선의 방식인지 저는 조시 맥다니엘스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감독인 마이크 브레이블은 현재 최고의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독으로서 저는 이 사람만큼 든든한 인물이 현재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는 선수로서 똑같은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여러 번 거머쥔 선수예요. 슈퍼볼 우승이 주는 의미, 그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체계적이었고 많은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드러냈던, 하지만 명예의 전당은 첫 턴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빌 벨리책 감독으로부터 그걸 옆에서 다 엿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슈퍼볼 위켄드에 훈련을 짜야 하고 미디어 주간에 뭘 해야 하고 선수들에게 어떤 게임 플랜을 준비시키고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시키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디테일함을 준비되어야 함에 있어서 마이크 브레이브는 저는 다른 차원의 코칭을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드레이크 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이 쿼터백은 톰 브레디의 진정한 후계자예요. 겸손하고 개인이 아닌 팀을 우선시하고 정말 열심히 헛을 넘치고 진정 매일매일 나아지기를 원하는 타입의 선수예요. 지난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드레이크 메이가 고전했던 것은 알아요. 근데 슈퍼볼에서도 그 고전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년차 쿼터백에게 너무 많은 크레딧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가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슈퍼볼 무대에서 펼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뉴잉글랜드라는 프랜차이즈가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해봤고 승패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이 매치업을 딱 봤을 때는 일방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애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에서의 우위점들, 그것을 과연 뉴잉글랜드가 현재 좋지 않은 폼인데도 극복을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코칭진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슈퍼볼은 단판 경기잖아요. 만약 이 두 팀이 10판을 붙어요. 그러면 시애틀이 아마 8번은 이길 거예요. 8대2로. 그렇지만 뉴잉글랜드가 2번 정도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가 만약 바로 이번 슈퍼볼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두 팀의 갭이 그렇게까지 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양 팀의 쿼터백 모두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힘들 거예요. 결국 누가 더 공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만약 색과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경기라면 어떤 팀이 그걸 바탕으로 경기 운영에서 뛰어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두 팀이 가진 전력 차이를 굉장히 좁게 만들 거예요. 저는 최종 스코어 19대 21, 시애틀의 창단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패치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코칭진에 대한 믿음.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마지막 승리, 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냐. 왜냐, 시애틀의 코칭진도 올 시즌 이룬 것들이 분명히 대단하거든요. 마이크 맥도날드를 저는 믿어요. 클린트 큐비악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벌써부터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감독으로 마음이 가 있어서 슈퍼볼을 엉망으로 준비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지금의 전력상으로는 시애틀 쪽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엔 샘 다놀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드레이크 메이와 샘 다놀드, 2년차 시즌에 MVP 퍼포먼스를 선보인 쿼터백과 2년차 시즌에 버스트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쿼터백의 대결, 오라인 문제와 상대하는 D라인 때문에 분명히 양 쿼터백 모두에게 있어서 쉬운 경기는 아닐 테고, 어떤 쿼터백이 더 많이 팀을 구해내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쿼터백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는 드레이크 메이가 여기에 있어서 더 포텐이 높은 걸 알아요. 그렇지만 다놀드도 그걸 할 수 있다고 계속 증명해내고 있어요. 정말 그가 갑자기 5년 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되찾지만 않는다면 저는 샘 다놀드가 이 맞대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Hey, look, guys, this game is all about what we do. It's all about us, just like it's been all year long. All right, so you got to focus and not get the external factors have any factor on how you focus in this game. You want to focus on the things that have made us good all year long, which is discipline to execute and do your job, play with relentless effort and toughness for 60 minutes in the game,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in the game is, and an intensity that they can't match. Now, you guys talk about respect all the time. All right, Kirby says we ain't what we used to be. Well, by God, I want to prove something different. I don't want to see a smile on that face after the game. And the other thing is the ultimate disrespect
is when somebody takes what's yours. And this is our game. It's our time. And there's a bunch of guys trying to take it from us. So that makes this shit personal. So let's don't be denied what we want. Let's go. Relentless effort for 60 minutes. Dominate on 3. 1, 2, 3. Dominate. 네, 여기까지 슈퍼볼 리뷰를 해봤는데요. 항상 뉴잉글랜드가 올라온 슈퍼볼은 정말 한 끗 차이로 경기가 끝났어요. 일방적인 경기가 진짜 없었잖아요.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가 되어서 정말 재밌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차를 썼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프시즌 팟캐스트의 방향은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함께 즐겨주셨고 응원해주셨던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